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모인 회의니 분위기야 말할 나위 없이 좋았죠. 참석자 모두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 공정경제 같은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은 보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기조 정책은 유지하되 최근 나오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개선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이런 말을 했죠.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요. 당정청에게 경제 문제는 정부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생활 그 자체라는 것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1일이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해서 300억 원이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빗썸은 긴급 공지를 통해 약 350억 상당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이에요. 이 코인레일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열흘 됐죠. 네, 딱 열흘 됐죠. 네. 빗썸의 이 해킹 사건도 그러면 이 앞서 있었던 그 해킹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고입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아마 조사를 들어갔을 텐데 네. 아마 그 처음 받는 느낌은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동일한 해커지 않을까라고까지 추정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올해 한 2월 달에도 국정원에서 한번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이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돼서 또 북한의 해커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에서 이번도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이죠. 추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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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코인레일 해킹 사건과 오늘의 사건의 해커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네, 이제 또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지난 2월에 있었던 북한 해커 중에 하나일 수도 사실 있다. 그 북한 해커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해킹 사건이나 또 일본에서도 이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배후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인레일 해킹 사건보다 앞서서 지난해 4월에 야피존이 55억 상당의 해킹 피해를 봤고요. 네. 또 12월에는 이 야피존이 사명을 바꿔서 유빗이라고 바꿨는데 그렇죠. 그 유빗이 또 해킹을 당해서 17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간의 해킹 사례는 중소거래소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지 않았는데 빗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빗썸은 우리나라 거래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일종의 메이저 거래소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안에 관한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 ISMS라고 그래서 이 보안에 관한 국가 인증 체제가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도 신청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준비해온 그런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유출된 암호화폐가 고객 자산이 아니고 빗썸의 보유 자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럼 이거 믿을 수 없나요? 아니 발표를 했으니까 믿어야 되죠. 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깜짝 놀랐네요. 회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고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피해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 꼭 빗썸 고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분들이 전반적인 피해를 당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폭락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오늘도 네네. 뭐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그러니까 24시간 전 대비 4.25% 내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개인이나 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해커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해킹의 원인 또한 그냥 해커의 짓이라고밖에 지금은 파악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빗썸이 업계 1위를 다투는 거래소고 그리고 그동안 보안 분야의 투자를 그래도 많이 했었던 기업이라고 네네. 교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보안과 실제 해킹하는 거 사이에는 이제 창과 방패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보안 도구를 많이 설치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또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완벽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안은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자해도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 보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 투자했는데 12% 투자했다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뿐이고 그래서 일반 경영자들이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안을 갖춘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안 쪽에 투자하는 걸 꺼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기준만 넘어가면 이제 경영자들은 보안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투자 개발이나 그렇죠. 판매나. 인력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인력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안에서 빼내는 형태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정보보호 조항이 있더라고요. 557 규정이라고 합니까? 네. 그 네. 557이라는 게 이제 퍼센트의 네. 이니셜을 따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업계는 아무래도 돈을 만지다 그렇죠.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 가운데서 5% 정도는 IT인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IT 인력 가운데서도 5%는 보안하는 사람을 네.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 중에서 한 7% 정도는 보안 쪽에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557입니다. 근데 이번 빗썸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그 557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투자를 네. 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투자했다고 그래서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권장 사항이고요. 그 이상을 했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게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어찌 됐건 기준은 채웠던 거 아닙니까? 회사 측의 이 말에 따르면. 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네. 어떤 부분을 그러면 정말 보안 문제를 위해 보완해야 됩니까? 사실 이 보안이라는 거가 단순히 이제 해킹 공격을 잘 막아내는 프로그래머를 채용을 했다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안을 보면 보안 정책부터 시작해서 또 예방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후속 조치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이제 정보보호 체계 인증이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ISMS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보안에 관한 풀 스토리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만 그 새어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이 그 557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우리는 보안 인력이 몇 프로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전체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흐름 전체를 다 체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의 금융기관만큼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교수님께서 지금 뭐 체계 인증, 점검, 이게 결국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참 이 민감한 부분이 이 규제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무정부주의자처럼 제재 없이 이제 네. 개인 간에 쉽고 빠르고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규제에 대해 민감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제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가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라고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식이라든지 일반 화폐하고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태동돼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정부도 사실 그 전에 기술이 먼저 밀고 들어온 그렇죠. 그런 형태니까.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과 규제라는 게 기술이 그렇죠. 기술이 먼저 앞서가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화폐라든지 증권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문제시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막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성 바람이 불면 그걸 막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ICO라고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마치 이제 주식 발행하는 것처럼 펀드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막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가상화폐의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잘려나간 케이스가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막아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규제 자체를 생각할 만큼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이걸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아마 지난주쯤인가 이거를 보통 자금 세탁용으로 가상화폐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별도의 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상정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 거래소를 할 때 신고제를 하겠다. 그래서 신고제를 해서 그 안에 거래되는 모든 내용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금융기관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일종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자금 세탁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죠.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개입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고제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고제보다 더 적극적인 건 이제 등록제입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등록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만 등록을 해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기술자라든지 이렇게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제 등록제가 다 번거로운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해라. 등록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권거래소처럼 똑같은 요건 다 구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그리고 요건이 안 되는 기업체들은 다 폐쇄시키고 아마 이런 요구가 저절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가 좀 별로 없다고 알려진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은 이런 해킹 사고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벌어진 건 없고요. 사실 가상화폐가 아시겠지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붐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던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많은 쪽에 해킹이나 이런 사고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알려진 사례는 일본에서 한 2억 건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규제가 없는 나라, 국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 해킹 사고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규제하고 이 해킹 사고는 연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라 더 큰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 규제요?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로 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요청하는 경우에 대개 보상을 받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는 이제 집단 소송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예를 들어서 가상통화 자기 거의 가상통화가 없어진 줄도 모르는 고객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그 회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지면 그냥 회사가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본인들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또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보안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보안 사고 한번 터지면 우리 회사 문 닫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집단소송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미 있고 그 법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악랄하기 때문에 기업 문을 닫을 수 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고객들한테 이제 배상을 하잖아요. 배상을 할 때 이제 아까처럼 회사 보유본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비로 메꾼다거나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안 되면 파산하죠. 파산하면 결국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개인이 피해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제3의 어떤 대안들을 다 마련하고 그걸 원래 회사와 연결시켜서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도 굉장히 보험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우리와 전반적으로 체질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있고 네. 지금 이제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뭐 거의 한 2, 3년 사이에 100개 이상이 생겼고요. 올해만 해도 수십 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해킹 사고 났었던 데도 자본금이 거의 1,000만 원인 회사에서 거래하다가 네.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방치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저희가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요.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네. 어떠한 제한을 둬야 될지를 더욱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당연히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 기술자들이나 개발자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그렇죠. 이쪽에 거래소를 네. 대박을 노리는 창업자들의 꿈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발행을 하고 또 거래소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꿈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스타트업 바람이 불면서 이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제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 네. 내지는 뭐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 그냥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였지 지금 은행이나 증권회사처럼 등록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정부에서 어떤 형태든지 제도권화 시키지는 않더라도 제도권과 비슷한 정도의 요구들을 아마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폭들이 상당히 많이 줄죠. 네. 네. 창업할 때도 어느 기준을 갖춰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럼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진짜 한두 가지 이 관련 제도는 꼭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사건이 궁극적으로 생기기 전에 이야기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래소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어 있고 사건이 거래소 자체 안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잘못된 거래를 네.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거래소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설립할 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네. 제재가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네. 그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건데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기술 바다에 가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중앙형에서 분산형으로 거래에 대한 일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느낌이 이게 상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자꾸 제재를 하고 중앙 집권형으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거래소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서 역시 찬반의 논란은 계속 있을 거는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열흘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기술 자체에 대한 뭐 규제는 아닐지라도 거래소에 대한 질서에 관한 그런 법률 제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이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보안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밑에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네.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개인들 그다음에 개인이 위탁한 이 거래소는 기존의 IT 시스템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기존의 IT 시스템들은 보안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장부를 뭐 분산 보관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거를 접근하고 인증하고 그 사람의 어떤 키값을 어디에 보관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것 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당한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업계 1위인 빗썸에서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무려 350억 원이 증발됐다고 합니다. 빗썸은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이것 화폐 입출입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뜻을 가진 이 화폐는 무엇일까요? 1번 암호화폐, 2번 상평통보입니다. (1번) 암호화폐, (2번) 상평통보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핸드폰 그만하세요. 네. 뭘 좀 아프세요? 예, 민변 오늘 오시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부는 미리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안진걸 소장님이 공부를 조금만 더 했어도 지금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시를 일찌감치 포기했죠. 포기하고 시민활동가가 되셨는데. 원래 근데 이렇게 닥쳐서 하는 공부가 제일 점수는 잘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또 대학치기. 그럼요. 우리 또 공부하면 우리 범균 씨 할 말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오시는 분 명함 보고 있어요. 이분 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네. 분이에요. 뭐 이사장입니다. 네. 이사장. 사고 나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 친구들 중에 요 사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저요? 네. 아니, 사자 없죠. 제 주변에 선교사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구나. 네. 저도 사자 많아요. 사자 주로 없는 줄 이제 알았는데. 유명한 그런 돈 많은 사자님들 말고 네. 간사, 사회복지사, 그러네요. 가난한 분들. 자, 그렇습니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우리 정범균 씨와 네. 간사님들을 친구로 둔 우리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는 으라차차,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압니다. 너무 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억울한 피고인의 변호를 하다가 울부짖는 송강호 씨가 열어난 그 변호사. 바로 그런 변호사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묻어그려 있는 단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주선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이런 연기 할 거면 음악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무 이거 난로해. 아니 이거 영화로 봤을 땐 되게 멋있었는데 미스코리아 음악하고 이거하고 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감정이 전혀 안 들어가요. 아니 그래도 잘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자, 음악 나중에 바꿔주세요. 네, 우리 범균 씨의 열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잘 봤고요. 네. 제가 그 양우석 감독님하고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대사가 양우석 감독님이 직접 쓴 거랍니다. 많이 고민해서 어떻게 그렇군요.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네. 그래서 아주 이 대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였어요. 예. 잘했어요? 네. 잠깐만요. 명대사죠, 명대사. 네. 아니 그렇게 끝나시면 네네. 그냥 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네, 네. 으라차차에 으라차차에 변호사님이 나오셨어요. 사실 변호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갑의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왜 으라차차에 변호사님을 모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민변이 30주년이 되었고요. 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노무현 변호사님을 취재했던 그 영화 변호인만 해도 네. 독재 정권에 맞서는 어떤 변호사들 이야기 또 독재 정권에 짓밟혔던 어떤 국민들의 인권을 변론하는 변호사님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변하면 반독재 투쟁이나 인권 변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회 문제가 복잡 다단해졌잖아요. 특히 우리 프로그램이 생생경제, 상생경제인데 민변이 민생경제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을들을 위한 변론활동, 을들을 위한 정책 대변활동 또 각종 공익소송을 열심히 몇 년 전부터 해오셨어요. 그래서 민변 3주 맞이해서 우리 으라차차하고 가장 어울리는 조직. 피해를 당한 분들은 아니지만 바로 그 피해를 당한 분들 곳곳에서 최전선에 그분들을 변론하고 정책을 네. 대변하고 있는 분들. 네. 그래서 백주선 변호사님이 적임자다 이렇게 추천해 본 것이죠. 네. 어떻게 설명 마음에 드세요? 너무 높게 말씀해 주셔서 몸도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0년이에요. 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여기서 헌신하고 네. 또 그 헌신의 열매를 보셨겠어요. 30년간 그렇죠. 지나온 변호사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 짝 들면 알 만한 변호사 있어요? 문재인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 그다음에 조용래 변호사, 네네. 한승원 변호사 이렇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고비고비마다 주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다 민변 변호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료로 변호하면 돈이 네.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변호사도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뭔가 네네.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인데 네. 무료로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변호사가 왜 되는 변호사의 자격이 뭐냐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즉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유료로 네.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소송을 대리하거나 상담을 하는 거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그 상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우는 방식으로 법률 활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료 변론이거나 내지는 최소한의 수임료 받고 하는 변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직업 받는 유인 돈에 거죠. 따라서 조금 변호하는 마음이 바뀝니까? 이게 유료도 있고 무료가 네네네네. 동시에 왔을 때 네. 사람인지라 솔직하게 네네. 이게 저희는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잖아요. 네네. 무료와 유료 사건이 동시에 왔어요. 네. 좀 갈등될 수 네. 있죠. 둘 다 좀 약간 굵직한데 네. 그럼 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유료 쪽이에요? 무료 쪽이에요? 고민하신다. 이런 모습이 살아야 오히려 솔직한 것 같아요. 이제 사무실 일로 보자면 아무래도 비용을 더 많이 받는 쪽에 네.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글자로 더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하는 게 사무실 일로 수임할 때는 적정한 수임료를 꼭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비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변 공익인권센터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시민들한테는 직접 받지 않더라도 민변에 있는 기금을 통해서 변호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사건을 수행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좀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범균 씨가 사실 행사 하나 뛰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뭘 저 조금 많이 버벅댔어요. 벌어요. 아니 그리고 방송도 더 출연료 많이 주고 화려한 방송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해 주잖아요. 얼마 출연료 안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도 좋다 그러는 거죠? 네, 이해가 가죠. 예.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인님께서 을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애써주니까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민변이 해결한 사건들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좀 그런 사건들 몇 개만 설명해 줘.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재 정권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를 보면 그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양심수들을 변론하는 사건들이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그 민간인 사찰 폭로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호주제
그 위헌 심판 사건, 그다음에 안진걸 우리 소장님과 관련 있는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판한 사건,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100m 이내에서 전면적으로 시위를 금지한 위헌 소송 사건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보면은 뭐 총선 시민연대 활동이라든가 네. 2004년에 탄핵 무효 노무현 대통령이죠. 탄핵 무효 국민행동.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그 10만 국민 헌법소원 청구 사건도 네.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듣기만 하면요. 사실 네. 굉장히 민변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색이 좀 너무 드러난다라는. 네. 그런 비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엄밀하게 중립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지위는 누군가를 편들어주는 지위인 거죠. 국민의 중립적일 수가 없군요. 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변론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즉 국민을 편드는 것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대기업 및 재벌로부터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편을 드는 것인데 그 편드는 쪽이 정당하고 편들어줄 만하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왜 한쪽만 편드냐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편들지 말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부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맞네요. 중립은 사실 이제 판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고.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고 또 부당한 권력의 어떤 폭압이 넘치는 현장에서 중립이라는 건 결국은 권력자들, 부당한 짓을 저지른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제 지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막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가두고 감첩으로 조져가는데 변호사님들이 나는 중립입니다.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변호사법에 아까 백주선 변호사 말한 것도 변호사법이 딱 적어져 있거든요. 인권을 옹호하는 직업이라고. 네. 근데 저분들이 침묵하면 중립이면 당시 양심수나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투쟁을 하다 보니까 민변이 좀 정치적이라는 느낌이 든 것이지. 네. 실제로 그건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민변 최근 한 활동 중에 우리 생생경제 딱 어울리는 활동이 전 딱 하나 생각났어요. 두 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피해자 보고 천여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 변론도 하고 다른 나라 법률도 조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게 다 민변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공익적으로 대리를 많이 했었고요. 정말 시민들의 필요와 어려움 참사할 일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도 하고 계십니다. YTN에서도 몇 번 소개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재벌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하잖아요. 네. 중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 다 침범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막 죽고 지역경제 파탄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하면 한 달에 2번을 의무 휴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재벌 대기업에서 못 하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중소상공인들 대리해서 헌법재판소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그걸 다 공익적으로 대리하셨던 분들이 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계셨던 변호사님들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은 합헌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번씩 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돌이켜보면 한 달에 4번, 5번 다 쉬었어요. 일요일 날 다 쉬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 더 장사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겠다는 건데 동네 상권하고 중소상공인들하고는 상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 쉬는 건 합헌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들이 혼신을 다해서 변론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고마운 기억으로 저는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삶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를 다 2개지는 딱 저도. 그러니까 범기님 그런 소송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우리 저번에 점주 오셨잖아요. 점주 그 피자집 그분들 본사 행포에 휘달리셔갖고 막 울고 계실 때 제일 먼저 달려간 분들 민변 변호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가맹본부 행포도 하고 고발도 해주시고 상표권 로얄티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걸로도 지적도 해주시고 고발도 하고 법 개정안도 내시고. 이제 변호사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민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민변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까 우리 안 소장님이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민생이 앞장서고 있다. 예전엔 인권 문제에 앞장섰다면 물론 지금 인권도 앞장서시지만 이제 그만큼 민생이 중요한 시기가 됐으니까요.
요즘 가장 민변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 있으세요? 그 이전 시기 한 10년, 20년 전의 시기를 보자면 워낙 정치적으로 그랬죠. 정치적 자유,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구속되는 사람들 위해서 변론하고 그리고 같이 집회도 하고 그런 방식이 많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 이것이 다음 단계의 목표다. 그것을 사회 경제적 기본권을 향상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를 좀 더 돈독히 든든하게 만들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쭉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등에 대해서 적정하게 부담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네. 것들을 꿈꾸는 것이고, 좀 만들어주세요. 중소기업이나 살고 싶다 그런 세상. 중소상인이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뜯기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민생경제운동의 근간이고요. 언제 돼요? 금방 살아있을 때 됩니까?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예.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30년, 50년 만에도 이 자리에 온 걸 보면 예컨대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경제가 건설되고 사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경제 수준도 상당히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향상되는 경제 수준과 구조를 좀 더 공정하게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저는 이제 머지않아서 더 나은 구조로 네. 그런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왜요? 지금 30주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민생운동을 전체 한 20년 했거든요. 네. 10년 더 하면 이제 30년 되는 거예요. 민생운동만 따지자면. 한 세대 정도 하면 훨씬 눈에 띄는 성과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예컨대 처음에 이자 제한법이 IMF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처음에는 66%, 연 66% 이자를 감당했다면 지금은 연 20%로 줄었고, 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강화되고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지요.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과세 정책도 네.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 더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운동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민생이 좀 편안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했는데 진짜 이 변호사님도 공부해서 남주네요. 진짜 훌륭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 그럼요. 아니, 오늘은 민변이 왔으니까요. 나중에 의사분들 약간 또 모시고 칭찬에는 또 그렇게 해요. 쑥스러워하시네요. 예. 겸손하시기까지. 그건 좀 자연스럽진 않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변호사님한테 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번에 으라차차에서 궁중족발? 예. 그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뉴스 날립니다. 그렇죠. 예. 그거 조금 짧게 개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5년 상가임대차법을 민변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졌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5년으로밖에 보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5년만 지나면 건물주 임대를 100%이든 1000%이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가보면 막 100년 된 가게, 200년 가게들 안 쫓겨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궁중족발을. 근데 궁중족발은 3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올려달라 그런 거예요. 월세를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도 세배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상가임대차법을 고쳐야 된다. 10년 이상 장사하게 보장해줘야 되고 이렇게 폭리일차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건물주가 그걸 강행했고 명도소송을 당하셔가지고 쫓겨난 가대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 거죠. 지금 예. 폭행 사건이 좀 났잖아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폭행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일단 내린 거는 잘못한 거죠. 그것은 두둔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질적으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와 그 땅과 건물을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인 사람 사이에
가치가 상승된 그 이익을 누구한테 귀속시키는 것이 온당하겠냐. 지금 우리의 대체적인 정석은 땅 주인, 건물 주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 시각은 그것은 종이상의 그 명의일 뿐이다. 그 어떤 땅과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은 실제로 그 땅과 건물을 활용해서 가치를 높인 것은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의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그걸 법적으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 기간을 인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이 투자한 자신의 그 자금이나 노력을 회수하기에는 상당히 짧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또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 예전은 3%에서 5% 수준에서 제한을 해야 실질적인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또 나갈 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개선이 됐지만 궁중 족발 케이스처럼 5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는 거의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 그때 이제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공중족발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서 참 변호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저희가 여쭤봤고요. 자,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 민변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생경제위원회의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있어요. 의뢰차차 공식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있을까요? 제가 그냥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의 안정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점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고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제일 필요하고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빚 때문에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산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불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게 다 이루어지면 저희가 정말 좋은 대통령을 생각이다. 대통령님으로 모셔야 되겠죠. 경제민주화. 네, 너무 맞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 그동안 애썼던 우리 민변이 이제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들 뛰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범균 씨 그래도 민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행사 진행 빼고요. 네. 행사 진행 좀 해줘요 가끔. 민변을 위해서라면 저도 민변을 한 부르 모실 겁니까? 네. 공짜로 한번 갈게요. 네. 잘 변호사님 알아두면 겪어드리겠습니다. 좋으니까. 민생경제위원회 일이라면 그래요. 범균님이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우리 개그맨 정범균 씨,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주선 변호사,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생생퀴즈 정답 1번 암호화폐였죠. 8561님 나도 풀고 싶다 정답 1번 하셨고요. 7984님 암호화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716님 얼마 전에 어떤 가상화폐 상장한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요. 와이프 알면 혼나는데 큰일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